호기심으로 진화해왔다. 아담과 이브도 호기심의 사과를 먹었고 뉴턴은 떨어지는 사과에 대한 호기심으로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뉴턴은 말했다. 호기심을 위대한 발견으로 바꾼 힘은 앞서 위대한 연구를 했던 거인들이 어깨를 내어줬기 때문이라고. 지금 세상은 뉴턴을 뛰어넘은 뉴턴을 원한다. 인문학으로 뉴턴한 지식거인들, 거인의 어깨. 자, 한 가지 주제를 다양한 시선으로 풀어봅니다. 오늘 듣고 내일 써먹는 지식탐구생활 거인의 어깨. 스튜디오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한 분 오신 걸로 우리 이 아재들의 눈빛이 굉장히 화사해지고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모델계의 엄친딸 심소영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심소영입니다. 저희 뭐 거인의 어깨를 혹시 나오시기 전에 좀 보셨나요? 네, 봤죠. 어떠셨어요? 제가 인문학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프로는 한 가지 주제를 다양한 시선으로 볼 수 있어서 좀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 프로 중에서 누가 제일 인상적이었나요? 네? 죄송한데 그 질문이 너무 유도성이라서 캐릭터까지 다 보이기에는 저희가 아직 너무 이제 방송을 많이 안 해서 좀 기다려 주시고요. 네. 그리고 오늘 기꺼이 그 자신의 어깨를 빌려주겠다는 새로운 지식거인 분들이 이제 함께 하셨어요. 팝 칼럼니스트 김태훈 씨 반갑습니다. 저희 거인의 어깨에 대한 우리 김태훈 씨의 평이 좀 궁금한데 저희 방송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그 조승현 씨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질투가 났습니다. 그래요? 왜요? 그분하고는 분야가 다르신데 왜 질투를 하죠? 자, 우리가 계급에 대해서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데요. 뭔지 알고 이 귀족을 동경하는 걸까요? Castle, Palace 또는 Royal. 저보다 먼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평론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분야에서 아티스트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남의 눈치 보고 발 삐지고 트집 잡고 이런 거.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닙니까? 자, 또 한 분의 뉴페이스 지식거인 천문학자 안상현 박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천문학자 안상현입니다. 네. 역사도 함께 공부를 하셨다고요? 네. 제가 어려서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았고요. 역사 천문학에서도 조금 연구를 많이 해온 것 같습니다. 우리 안 박사님은 왠지 정말 이건 뭐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느낌상 한문을 굉장히 잘 읽으실 것 같은. 그게 무슨 느낌이에요? 이미지가 왠지 한문을 굉장히 잘 읽으실 것 같다라는 느낌이 와요. 그게 무슨 느낌이냐고 대체. 내 느낌이에요. 혼자 잘 읽을 느낌. 인상으로 그걸 판별하고. 인상. 의관 정제시키는 네. 조선시대 선비 같은 선비 같은 느낌이다. 또 한 분의 지식거인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죠. 역사로 인문학하는 남자 심영환 작가님. 안녕하세요. 사실은 나오게 된 계기는 뭐 중요한 제가 좀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지식계에도 적폐청산이 필요하다. 무슨 얘기냐? 진중권 교수님. 오래 울어먹었습니다. 나이가 몇입니까? 적폐인가요? 방송을 몇 년 했습니까?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도 텔레비에서 보시던 분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김태원 선생님. 네, 그렇죠. 한국의 대표적인 팝 칼럼니스트. 그렇습니다. 후배가 안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둘이 다 맡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앞에서 딱 맞고서는. 그래서 신세대 입장에서 기르지 않고. 진중권 교수님까지는 분위기 좋았는데 이게 정치 보복이거든요. 정치 보복이거든요. 그래요? 정치 보복인가요, 이게? 정치입니다. 이게 16편 갈등 이쪽은? 저를 보면 살기가 장난 아니신데요. 심영환 선생님은 비주얼이 굉장히 좋아요. 원래는 어떤 큰 꿈을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설민석의 대항마. 설민석이 있다면 나도 있다. 오늘 느낌은 설민석한테 뺨 맞고 진중권 그러니까 왜?
그럼 오늘은 지식거인들이 어떤 주제로 릴리의 강연을 펼쳐주실지 거인의 어깨 오늘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비주류란 없다. 마이너의 힘. 극강의 A급이라 불리는 권위와 제도를 조롱함으로써 새로운 시대, B급 정서의 역습. 평론가들이 엄청 욕을 했죠. 고흐 같은 경우는 평소에 작품 하나밖에 못 팔았잖아요. 그 비주류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오늘날의 주주가 된 것이죠. 조선의 그 천문학자들과 수학자들은 100년 넘게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혜성처럼 나타나는 사람이 세종하고 유일하게 수학하고 천문학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던 분.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킬빌. 킬빌. 우마 서먼의 킬빌. 아직까지도 이게 뭐 두고두고 회자되는 아주 독특한 스타일의 그런 뭐 영화였는데 여기서 저거를 다룰 수 있는 분은 딱 김태훈 씨네요. 김태훈 씨 갖고 나온 주제인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제 킬빌, 쿠엔틴 타란티노의 저 작품은 너무 대중적인 작품이 돼버려서 네, 여기 네. 계신 분들 정도면 누구나 다 다룰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근데 포스터 하나가 암시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처럼 어떤 여성 논의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상업 영화의 여자 주인공이 액션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건 사실 맞아요. 어떤 헐리우드의 주류적인 취향하고는 좀 많이 벗어나 있죠. 헐리우드라는 곳은 칼을 드는 순간 비주류화돼요. 심지어는 입고 있는 흘러가 버린 어떤 액션 스타의 상징과도 같은 유니폼을 입고 포스터에 등장하고 있다. 바로 쿠엔틴 타란티노가 비주류의 모든 것을 총합으로 해서 만들어낸 영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식거인 김태훈 씨. 당신의 어깨를 빌려주세요.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김풍 작가님께 질문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김풍 작가님의 웹툰 제목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재밌습니다. 찌질의 역사. 그렇죠. 야매 셰프. 자신의 작품 제목을 이런 식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건 평상시에도 주변인들로부터 너는 B급이야. 너는 찌질해.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신 경험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야매 셰프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본격 그 셰프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약간 좀 붙여진 이름인데 실수를 해도 많이 좀 이해를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김풍 작가님께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바로 이 B급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누구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B급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로서 이제 사용이 됩니다. 자, 알파벳 B는요, 그 수많은 알파벳 중에 두 번째에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앞에 있는 A라는 문자 때문에 천대받고 무시당해온 그런 문자예요. 자, A로 시작되는 영어 단어 하나 골라봤어요. A컷. 학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줄 때 A+. 팀에서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을 에이스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B라는 단어가 붙게 되면 우리말로 표현했을 때 삼류, 그렇죠. 한물간, 혹은 모자란. 그런데 이 B급이 21세기에 들어와서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남들과는 다른 것, 혹은 아주 특별한 것, 그리고 남들은 잘 모르는 것, 그리고 지금 중심에서 조금 벗어나 있지만 가치 있는 것. 전 세계 모든 예술품 중에 극강의 A+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전 단연 이 작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나리자. 최근에 한 조사에 의하면 약 40조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약 40조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40조 원이요? 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해서 극강의 A급이죠. 예술 작품의 최고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Mona Lisa, Mona Lisa, men have named you. You're so like the lady with a mystic smile. 바로 이 지점에서 B급 문화를 지향하는 조금 삐딱한 사람들은 시비를 걸기 시작해요. 이런 거죠. 비슷해 보이지만 이 그림은 조금 다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이 그림은 조금 다릅니다. 실제 그림도 아닌 이 그림 엽서에 그려진 모나리자 입술 위에 아주 장난스럽게 콧수염을 그려넣었어요. 마르셀 듀샹이라고 하는 프랑스 예술가의 이 작품은 최근 경매에 의하면 8억이 넘는 금액에 낙찰받았어요. 당시에 이것은 하나의 장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이 조롱과 어떤 기존 작품에 대한 전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이 장난은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서 평가받고 있다는 거예요. 좀 쉬운 예를 볼까요? 1969년에 발표된 비틀즈의 에비 로드라는 앨범의 자켓입니다. 이 작품은 팝 역사상 가장 유명한 앨범의 자켓이고 이 앨범에 담겨있는 음악뿐만이 아니라 이 앨범 전체가 신성 불가침해. 그렇지. 쉽게 해서 이런 거죠. 비틀즈나 롤링스톤스 같은 팀들은 평론가 위에 있어요. 절대로 시비 걸 수 없는 그 무엇이에요. 신성상. 좋다. 그렇죠. 신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 A급이라 불리우는 클래식에 여전히 삐딱한 시선과 조롱을 선사하는 아티스트들은 존재합니다. 이런 거죠. 비글. 비글 강아지 네 마리가 비글 강아지 네 마리가 걸어가고 있죠. 이 정도 되면 패러디도 천재적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거 제목은 비글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힘쓴 가족이 길을 걷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맨발로 폴 맥카트니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일종의 낄낄거림을 끌어오는 아주 유쾌한 패러디 같은 거죠. 이 심슨 가족은 만화를 통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밴드의 가장 걸작 앨범에 대해서 자신들만의 어떤 장난기 가득한 패러디를 선보입니다. 우리가 이전 시대까지 감히 넘볼 수 없었던 혹은 논평할 수 없었던 소위 극강의 A급이라 불리는 주류의 문화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장난치며 조롱하고 그 권위에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B급 문화의 특징인 조롱과 전복에 웃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롱과 여기서 웃어주셔야 돼요. 이거는 꼭 편집하지 말고 넣어주시길 부탁드려요. 이 전복이 이 전복이라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조롱과 전복은 무엇을 향한 걸까요? 단지 유명한 작품? 혹은 걸작이라고 평가받는 어떤 미술품?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이 조롱과 전복의 B급의 정서는 조금 더 높은 곳을 향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겠어요? 영어권 대학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입니다. 거기가 기생충학이 없어요. 그래서 몰라요. 거기가 기생충학이 없어요. 그래서 몰라요. 굉장히 그 담백하면서 명쾌하세요. 세상은 기생충학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집니다. 옥스퍼드 대학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학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학교는 무엇이냐면요. 그 시대의 권위와 제도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커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어린 시절부터 저희 어머니는 커리를 별로 안 좋아하셨기 때문에 저한테 커리를 잘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어머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엄마, 이 커리가 항암작용에도 좋고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좋은 요소가 있대. 나 커리 좀 해줘. 라고 하면 야, 그 이상한 색깔에 그 이상한 냄새 나는 걸 왜 자꾸 그렇게 먹으려고 하냐? 딴 거 해줄게. 하고서 어머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주로 해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나이가 들어서 저희 집에 어머님 집에 갔는데 한 솥을 커리를 끓이고 계신 거예요. 야, 너 온다고 해서 내가 커리를 해놨다? 그래서 깜짝 놀랐죠. 엄마, 커리 안 좋아하잖아. 저희 어머님의 대답이 걸작이에요. 야, 내가 아침 방송을 봤는데 거기 어떤 의사가 나와서 이게 항암작용에 그렇게 좋대. 맞아. 보통 부모님들이 자식이 있는데 안 듣고 있다가 어떤 거를 보면은 그걸 믿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장 친하며 저를 가장 믿는다고 했던 저희 어머니도 친자식인 자기 아들보단 대학에 학위를 더 제가 아무리 커리가 항암작용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해도 네가 의대를 나왔니 박사학위가 있니 네가 뭘 하는데 맞아. 라고 하시다가 어떤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아침 방송에서 커리는 항암작용에 정말 좋은 커큐민 성분이 들어있습니다라고 하자 커리를 먹어야겠다. 어찌됐건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학교입니다. 권위와 학교의 제도라는 건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학교라는 권위, 학교가 만들어주는 학위라는 제도, 이것은 그만큼 무섭고 절대전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문장이 하나 나와요. 6개월이 지난 후에 나는 깨닫게 됐다. 그게 그렇게 가치 없다는 것을. After 6 months, I couldn't see the value in it. I had no idea what I wanted to do with my life and no idea how college was going to help me figure it out. So I decided to drop out and trust that it would all work out okay. 스티브 잡스. 스탠포드 대학교의 졸업 연설 중에 일부분이에요. 아주 위대한 그 선구자로 현대 기술을 이끌었던 거인이죠. 이 스티브 잡스가 대학을 들어간 6개월 만에 자퇴를 한 뒤에 자신의 심경을 나중에 이제 기록한 그런 졸업장에서의 연설문입니다. 웃긴 건 이런 겁니다.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은 학교를 그만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남들 대학 졸업하는 곳에 가서 했어요. 다른 교수님들 표정이 어땠을까? 좀 그래. 궁금하지 않아요? 카이스트의 정재승 교수님한테 들었거든요. 한때 우리나라 정부에서 대학에다 돈을 줄 테니까 애들을 좀 스티브 잡스처럼 키우라라고 했대요. 스티브 난감했던 게 애들을 스티브 잡스를 키우려면 애들을 자퇴시켜야 되는데. 자, 학위가 없으면 친자식의 말도 듣지 않는다는 이 학교의 권위와 제도.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이 학교를 그만둔 뒤에 무엇을 얻었을까요? 스티브 잡스는 이 학교를 떠남으로써 취향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그들에겐 취향이 없다. 그래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도 없으며 그들만의 문화도 없다. 애플을 창립한 뒤에 그의 경쟁사들에게 일갈했던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생각하자. 나만의 취향을 갖자. 남들과는 다른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갖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화가 될 거다. 학교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학교는 공부를 가르치죠. 어떤 공부요? 시험 공부를 가르칩니다. 시험 공부라는 건 뭐죠? 질문에 대한 정답을 찾아내는 학문이에요. 보기 4개 중에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관식으로 나와도 답을 찾아야만 해요. 그렇죠. 답정너. 결국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답에 도달합니다. 학교가 이야기하는 건 취향이 아니에요. 공통적인 답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대학의 모든 과목은 다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서체의 과목에 청강을 했고 이후 그가 만들어낸 컴퓨터가 남들은 전혀 쓸모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서체가 좀 더 많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디자이너와 예술가들에게 팔려나갔다는 걸 생각해 보면 이 취향이라는 건 정말로 엄청난 경쟁력이었던 거죠. 맞아. 그 취향을 극단까지 끌고 간 인물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쿠엔틴 타란티노입니다. 영화는 그의 등장 이전과 이후로 나눠질 수 있을 만큼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 대표적인 저수지의 개들, 펄프 픽션, 그리고 앞서 설명해드린 킬빌이라는 작품. 그의 작품은 누구의 영화와도 닮아있지 않음으로써 쿠엔틴 타란티노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었어요. 그는 액션 장르도 아니고 호러 장르도 아니고 말하자면 블랙 코미디 장르도 아니에요. 그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의 장르가 된 사람이죠. 앞서 킬빌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이소룡의 유니폼과 일본 사무라이 검이 등장하는 이 영화에서 이 칼을 만든 장인의 이름, 영화 속에서 핫도리 한조가 만든 장인의 검 이렇게 나옵니다. 핫도리 한조가 누구죠? 잘 몰라요. 최고의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절의 대장군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을 가져다가 자신의 영화 속에서 칼을 만드는 장인의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그만큼 무수히 많은 자기만의 어떤 세계에서 끌고 온 단어와 이름과 취향들을 뒤범벅을 만들어서 완전히 새로운 영화를 만들죠. 그가 등장했을 때 많은 인터뷰어들이 관습적으로 물어봤어요. 어느 학교에서 공부하셨습니까? 타란티노의 대답이 B급 취향의 결정판을 보여줍니다. 나는 영화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의 직업은 비디오 가게 점원이었어요. 학교에서 지정한 커리큘럼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무수히 많은 영화의 세상에서 자기 취향대로 닥치는 대로 영화를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취향과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냈죠. 이 포스터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마스타드라고 하는 그의 대표적인 영화를 보면 마지막 장면에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원흉이라고 하는 히틀러가 등장하는데 연합군 특공대가 그를 폭파시켜서 제거해요. 히틀러가 어떻게 죽었죠? 진짜 황당해. 그거 보고 있으면. 히틀러는 2차 세계대전 말에 자신의 벙커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에바 브라운과 결혼식을 마치고 자살했다 하는 것이 정설이었어요. 누구나 전 세계인이 아는 역사를 쿠엔틴 타란티노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바꿔버립니다. 아니 뭐 어때? 놀자고 하는 짓인데 재밌자고 하는 짓인데 그는 의미도 아니고 사실도 아닌 즐거움의 놀이를 추구한 인물이에요. 어설프게 하면 그냥 그쵸. 아류 같은데 네. 완전히 새롭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비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압도돼 버리니까 네. 와, 그 어떤 그 분위기에 바로 여기 B급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문화를 스스로 부릅니다. 나는 B급이야라고. 어떻게? 기존에 있던 권위와 제도를 조롱함으로써. 근데 왜 조롱해요? 재밌잖아. 즐겁잖아. 그거 이상의 무슨 더 큰 기쁨이 있을까? B급이라 불렸던 많은 창작자들은 꼭 그렇게 엄청난 의미와 기교가 있어야 할까? 그것은 우리를 즐겁게 해주지 않는데 아니 오히려 우리를 즐겁게 만드는 건 놀이의 즐거움인데 그 대표자가 바로 싸입니다. 그는 의도된 B급의 정서로 비디오를 만들었고 전 세계인들이 그에게 열광했어요.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싸이는 B급의 최정상에서 B급의 지향점은 바로 놀이의 즐거움이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했고 그것을 의도된 B급의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제안했어요. 놀아봅시다 라고. 그것을 통해서 21세기의 B급 문화라는 것이 대중들에게 또 한 번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죠.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의 모든 예술 작품은 딱 2개의 평점밖에 없습니다. 내가 재밌으면 10점, 내가 모르겠으면 1점. 왜? 21세기의 주체는 대중이기 때문에. 과거의 시대는 예술이 대중을 무시했지만 21세기 B급 문화의 시대에 와서 대중은 예술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취향을 그 위에 놓죠.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시대, B급 정서의 역습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B급이라고 다 같은 B급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건 인정을 받고 어떤 건 인정을 안 받는데 어떤 기준으로 좀 그럴싸한 B급은 뭐가 다른 거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럼 뭐 누가 평가라는 건지 사실 기준도 좀 제가 애매하네. 하나 주면 안 될까요? 제가 하나 주면 안 될까요? 제가 보기엔 쪽수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B급이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취향을 나 혼자 좋아하면 사실 남들이 볼까 부끄럽고 그러기도 하는데 나 말고 인터넷으로 연결돼가지고 쟤도 좋아하고 이런 그룹이 되면은 뭔가 이제 그제서야 이제 나도 당당하게 나 이거 좋아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저 동감되는 게 이 조선의 막 의복 같은 거 보면 사실은 기생들이 다 주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기생은 이제
천민급이잖아요. 근데 기생들이 이제 자신을 매력적으로 보여되니까 계속 신경을 쓰는데 그게 결국 나중에 가면 다 양반들도 교수들도 다 따라하고 따라해요, 그래서 그 풍속화에 나온 것들 보면 사실은 그 사람이 사대부가의 여성이더라도 다 기생 패션들이에요. 그러니까 문화도 주류와 비주류로 나눠지고요. 비주류 속에서도 취향과 변태로 나눠진 거죠.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그 공간 내에서 좀 대접을 받으면 취향이야. 맞아. 이런데 정말 자기 혼자 그러면 너무 많이 나면은 완전 변태 취급. 저도 이제 맨 처음에 페인 코드라는 걸 가지고 페인의 세계라는 만화를 데뷔를 했었었는데 그때 생각해보면 저는 DC 인사이드라는 데에서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웹툰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던 시절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웹툰이라는 정의도 없이 그냥 만화를 그렸었고 그냥 우리끼리 낄낄거리면서 놀자라고서는 우리만 아는 단어 뭐 아행행 이런 거 쓰면서 놀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퍼져나간 거에서 가장 큰 거는 얼리 어답트나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야 이거 요즘 재밌는 거야. 이거 요즘 핫해. 라는 식으로 자기네들이 설명하면서 뿌리기 시작해요. 이렇게 하면서 퍼져나가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뭐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들 보면은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급스러운 장르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쌈마이 장르에서 갔다가 이걸 섞는 게 굉장히 장인스럽고 거장스럽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B급 문화라고 모두 다 A급이 되는 건 아닌데 시대 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아헨 얘기했잖아요. 저거 기억하거든요. 인터넷이라는 게 원래는 문자 문화로 우리가 텍스트 위주였는데 그때부터 뭐로 가냐면 영상으로 가요. 말없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게 주류가 되는 데는 어떤 시대 정신이 또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마이너한 문화로 치면은 우리가 또 이제 힙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힙합이 이렇게까지 뭐 사랑을 받게 된 이유가 대체 어디 있을까요? 슬럼가에서 세상에 뭐 있다고 하고 막 욕설을 퍼버대죠. 그게 위험한 음악이잖아요. 그렇죠. 문학에서 배척했죠. 근데 누가 등장해요? 에미넴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흑인이 아닌 백인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인물이 등장하자 백인 팬들이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주류가 됐죠. 주류가 되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고 TV에 출연해야 되고 그러니 가사가 조금씩 완화되고 순화되고 사회적인 이야기보다 개인적인 이야기로 돌아가게 돼요. 이런 때 주류화가 되는 거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왜 비주류에 주목을 해야 되는가? 사실은 현대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항상 새로운 게 나와야 되는데 그 새로운 것은 주류에서 나오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주목받지 않은 그 주변부가 거기서 새로운 게 나오고 그들이 이제 새로운 또 주류가 되는 것이고 그 새로운 주류가 나오게 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다시 주변부가 만들어지겠죠. 또 다른 비주류가. 그게 이제 사실은 20세기 이후에 사회가 발전해온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비주류라고 할 때 꼭 B급은 아니에요. 비주류라고 할 때 꼭 B급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다른 말이죠. 비주류가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특 A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현대 예술가들 자기 이제 대중들이 몰라주잖아요. 그걸 또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현대 예술가가 작품 전시를 했는데 대중이 와가지고 선생님 작품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 상처받아요. 니까 찍게 내 작품 이해해야지. 내 작품 말이지 지금이 아니라 30년 후에 인정받아야 되는 맞아. 네가 이해했다라는 건 이건 내가 실패했다는 얘기니까 이거 말 조심해야 됩니다. 지식거인들이 우리 몸담고 있는 각자의 분야에서는 뭐가 주류고 뭐가 비주류인가요? 옛날 뭐 선사시대, 고고화, 뭐 고대사, 고려사 이런 얘기하면 사실 많이 비주류예요. 저는 진짜 그러니까 비주류가 B급이라 그러면 저는 진짜 인생 자체가 B급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의대를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 보이지만 근데 의대 졸업한 애들이 거의 99%가 환자를 보는 의사가 돼요. 이건 당연한 거죠. 의대 가면 당연히 그런 줄 아는데 그 중에서 연구만 하겠다는 기초의학자가 나와요. 기초의학자는 전체 1%가 안 돼요. 근데 기생충학은 그 중에서도 다시 1%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대단한 게 그 기생충학을 본인 스스로 기생충학을 해서 메이저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애들 막 장래 피방 물어보면 막 기생충학이 굉장히 많고요. 제가 존경하는 확실한 겁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과학자 순위에서 23인가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전 세계 에디슨까지 포함한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학자를 10명 이상 못 되거든요. 뭐 하여튼 23입니다. 그럼 또 물리학은 좀 어떻습니까? 물리학 얘기하기 전에 오늘 말씀 나누는 거 듣고 제가 떠오른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집합 얘기할 때 전체 집합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A라는 집합이 있으면
그 A라는 집합 바깥쪽을 A의 여집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비주류와 비주류를 나눌 때 주류라는 카테고리에 묶이지 않는 것들을 각각을 비주류라고 보는 것 같아서 비주류라고 하는 거는 저는 어떤 개념들, 어떤 정의를 명확하게 할 수 없는 게 그게 오히려 비주류의 특징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주류, 비주류와 A급, B급은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일단은 B급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주류와 비주류의 관계 속에서 나온다고 보면 개인의 취향 쪽으로 좀 더 근접해 있으면 이제 비주류 쪽 예술이 되고 자본 쪽으로 주로 많이 가 있으면 이제 주류 문화가 이제 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좀비물 있죠. 좀비가 등장하는 영화. 좀비는 주류일까요, 비주류일까요? 원래 비주류. 비주류예요. 완전 비주류였죠. 좀비가 등장했던 부산행이라는 영화는 1000만 명이 넘는 관객이 들었어요. 이 영화는 주류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싸우는 인물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마동석 씨가 등장하는데 주먹으로 좀비를 이 영화가 해외 영화제에서 출품됐을 때 기립박수를 받은 인물이 마동석 씨예요. 그러니까 좀비를 맨주먹으로 잡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부산행은 극단적으로 비주류적인 소재를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가로 윤색한 거야. 그래서 주류 문화가 됩니다. 자, 그럼 다음 강연 우리 빅픽처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까지 본 우리 진중권 교수님의 빅픽처 중에서 그래도 조금 쉬운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소영 씨도 잘 아는 그림이죠? 네, 풀밭 위에 점심 식사. 늘 저는 저분은 왜 옷을 벗고 있었을까? 굳이 벗겼어야 됐을까? 아니 늘 그게 왜 저게 그 당시에 왜 저래 왜 저분은 남자분들도 저기서 있었네요. 그럼요. 여태 안 보이셨어요? 남자였어요. 그림이 그려진 지가 몇십 년인데 단초점이에요? 남자잖아요. 그것만 노래 보여요. 왜 있겠습니까? 관심 있는 것만 보고 있어요. 자, 진중권 교수님, 당신의 어깨를 빌려주세요.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것은 미술사에서 너무 흔한 현상입니다. 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미술사의 양식 이름들이 대부분 욕설이라는 걸 생각해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네스크 양식 있죠. 네. 로마 애들 흉내낸 거 어설프게. 뜻이 그거예요? 네, 고틱 양식, 저 야만적인 고트족 예술, 그리고 바로크, 기괴망측한 것, 그다음에 야수파, 짐승 같은 것들, 그다음에 입체파, 몰라 큐브처럼 입방체를 그렸어. 이런 식의 풍자적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비판적인 내지는 냉소적인 어법에서 그 이름이 따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술사를 완전히 바꿔 나왔던 어떤 비주류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 보이시죠? 그 유명한 에두아르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대중들은 물론이고 비평가들로부터 아주 혹평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뭐라 하냐, 혹시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소리까지 들었죠. 사실은 오늘날 볼 때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그 당시엔 사람들에게 도발적으로 느껴졌을까? 왜냐하면 내용적, 형식적으로 모두 도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 옛날에 누드를 그리려면 여신이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현실의 여인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형식입니다. 어떻게 그렸느냐. 딱 보면은 저 여인의 몸을 보세요. 아직 모델링이 덜 끝난 것 같죠. 뭔가 미완성 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입체적이라기보다 뭔가 평면적인 느낌이 들 겁니다. 왜 그림을 저렇게 그리느냐. 그래서 내용, 형식 두 가지 면에서 모두 다 혹평을 당했습니다. 자, 그럼 마네가 이 그림을 왜 그렸을까? 사실 이 그림은 패러디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마네는 인상주의자의 선구자라고 얘기해야 되지만 사실은 자기를 사실주의자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주의는 옛날처럼 뜬구름 잡는 얘기들, 신화 속의 얘기들, 그 판타지를 그리는 게 아니라 내가 눈앞에 보는 현실을 그리겠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원래 이게 원형이 된 그림이 있습니다. 이 작품입니다. 이게 왜 원형이지?
잘 찾아보세요. 오른쪽, 오른쪽, 아래. 그렇죠? 이거 판화 똑같은 아닌가요? 구도네요. 아래. 이거 판화 똑같은 아닌가요? 구도네요. 이게 어떤 그림이냐? 이른바 파리스의 심판이라는 작품입니다. 아, 유명한 모티브죠. 어떤 거냐면은 제우스가 어느 날 축제를 열었어요. 초대하지 않은 신이 있었어요. 누구냐? 불화의 여신이에요. 왜? 이 여자를 갖다 초대를 하게 되면 불화가 일어나거든. 빼놨습니다. 화가 났죠, 이 여신이. 그래가지고 초대받지 않았는데도 갑니다. 그래가지고 역시 불화를 일으켜요. 황금 사과를 하나 툭 던져놓는데 거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가장 아름다운 자에게라고 딱 쓴 거예요. 툭 던져놨습니다. 당연히 싸움이 나죠. 다 자기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먼저 헤라 여신은 뭐라 그랬냐면 나를 뽑아주면은 내가 너를 갖다 유럽과 아시아의 왕으로 만들어줄게. 아테나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한테 지혜와 그다음 전쟁 기술 가르쳐 줄게. 아프로디테는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한테 인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줄게. 김풍 씨 같으면 누굴 뽑겠어요? 김풍 씨 같으면 누굴 뽑겠어요? 당연히 아프로디테. 역시 파리스의 선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받기로 하죠. 그래가지고 아프로디테를 가장 아름답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로디테가 미의 여신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겠죠. 여기서 이걸 패러디한 겁니다. 딱 비교해보면 알 수 있겠죠. 원래 나치를 그릴 수 있는 명분이 바로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저기는 그냥 지금 당대의 프랑스 파리 지행을 그려버린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두 남성은 누구냐면 그 강의 신들이에요. 그 다음에 물의 요정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뜬구름 잡는 얘기잖아요. 사실주의자는 난 안 그리겠다. 저런 걸 그리라면 나한테 보여달라. 난 눈에 보이는 것만 그리겠다. 현실을 그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스캔들을 많이 일으켰고요. 결국은 이제 작품을 냈습니다. 주주가 되려면 살롱전에 전시가 돼야 되거든요. 딱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낙선전에 자기가 낙선전을 주최를 해요. 거기다 낙선한 작품들을 갖다 전시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본 대중들이 그렇게 굉장히 반발을 했던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아까 그 봤던 풀바디의 점심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커다란 사회적 스캔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역시 딱 보면 나체죠. 우리가 볼 때는 뭐 서양에서 나체 늘 있잖아. 하지만 항상 여신이었던 겁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모든 디테일들이 이 여인이 매춘부라는 걸 암시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도발적입니다. 눈도 딱 관객을 또 쳐다보고 있죠. 근데 이것도 역시 패러디였어요.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는 아주 유명한 작품인데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여신이거든요. 여신이니까 벗겨도 됐는데 갑자기 매춘부가 된 겁니다. 이게 사실주의 정신이에요. 바로 이 매춘부야말로 현대의 여신이다. 이런 메시지. 그러니까 굉장히 도발적이었던 겁니다. 이걸 비교를 한번 해보죠. 역시 여체를 보세요. 평면적이죠. 왜 그랬느냐? 야외광 효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실내에서 보게 되면 물체가 입체감이 있어요. 그림자가 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야외에 나가게 되면 반사광이 사방에서 들어와요. 그림자를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공을 만약에 야외광 상태에서 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구로 보이는 게 아니라 원반으로 보여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뿐이 아닙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저 꽃이에요. 저 꽃을 좀 확대해서 볼까요? 어떻습니까? 꽃의 윤곽이 어때요? 뚜렷하지가 않죠. 자, 여러분 그림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뭐 하죠? 우리가 형태를 그리죠. 드로잉을 하죠. 그 다음에 색칠을 하죠.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림에서. 스케치가 중요하지 않아요? 스케치가 중요하다. 그게 인상주의 이전까지의 관념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는 형태가 별로 안 중요해요. 오히려 색칠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이걸 한번 비교해 볼까요? 다음 작품하고. 이거 확대해서 보면 윤곽이 다 보이죠. 원래는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인상주의자들의 작품 한번 볼까요? 꽃을 어떻게 처리하는? 대강 그린 이게 것 뭐래요? 같은데요. 멀리서 보면 꽃이지만 가까이 가서 물감이 딱 보입니다. 이게 초기고요. 후기로 가면 저렇게 돼버려요. 심해지는구나. 이게 인상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대상을 그렸으면 인상주의자는 대상이 반사되어서 들어온 빛을 그리는 거야. 망막에 맺힌 이걸 그리는 거죠. 시각적 인상을 그렸기 때문에 인상주의라고 이제 불리는 겁니다. 맨날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저 인상주의 작가들은 정밀 묘사나 이런 거를 하다가 야, 나 이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야, 난 대충 그릴게라고 해서 이쪽으로 간 거 아니에요, 혹시? 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은 게 뭐냐면 이 사람들 보면 앞에 이 인상주의로 오기 전에 그린 그림들 보면 멀쩡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인상주의 작가였던 사람들도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죠. 없어요? 나중에 사주고 대부분 다 학교에서 배웠고 미대에서 배우고 그다음에 당시 인상주의가 없기 때문에 고전적인 방식으로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인상주의의 대표작이 바로 이 해 뜨는 인상이고요. 인상주의라는 명칭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야, 뭐 그린 거래 몰라. 해 뜨는 인상이래나 어쩌나. 그래서 인상주의라는 그림이 된 건데 모래의 인상주의의 시발점이 됐던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상주의자들은 뭘 그리려고 했냐면 빛을 그리려고 했어요. 색깔이라는 것은 반사광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죠. 그럼 사물의 고유색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뭘 고유색으로 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빛은 매 시각각 달라지잖아요. 그럼 사물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 번 그리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점심, 저녁. 다 그린 거예요, 지금? 그러면 흐린 날, 맑은 날. 이게 수백 장의 시리즈가 있습니다. 자, 물감으로 빛을 그린다. 아주 좋은 발상이죠.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물감의 성격하고 빛의 성격이 서로 달라요. 아시죠, 여러분? 삼원색. 빨강, 파랑, 노랑 합치면 뭐가 되죠? 색은 검은색. 검은색이 되죠. 빛은 어땠습니까? 하얀색. 그렇죠. 밝아지죠. 즉, 물감은 섞으면 섞을수록 어두워지고 빛은 섞으면 섞을수록 밝아진다는 겁니다. 하나는 감산혼합이고 하나는 가산혼합이에요. 모순이 있는 거죠.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서 이제 이른바 신인상주의가 나와요. 병치하는 겁니다. 파란색과 노란색 점을 찍어대는 거예요. 병치를 하는 거예요. 자, 점점 화면이 밝아지죠. 점점 가면 갈수록 삼원색 위주로 가게 되면은 느낌이 좀 달라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점이 굉장히 굵어졌죠. 스트로크로 굵어졌죠. 이렇게 된다면 더 이상 우리 눈에 들어온 인상이라기보다도 내가 느낀 대로 표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 방향으로 확 가면은 그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 고흐가 나오고. 고흐죠. 고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점묘파의 흔적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스트로크 굉장히 길죠? 길지만 스트로크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색채가 거의 빨강, 파랑, 노랑 원색에 가까워졌죠. 저 하늘이 막 휘감고 있잖아요. 정말 밤하늘이 저렇게 보일까요? 저거는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느끼는 주관적으로. 대로죠.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죠. 오늘 하늘 약간 술에 취해서 그린 술 취하면 보통 하늘 저렇게 보여요. 저희도 가끔 보거든요. 봅니다. 예. 저걸 이제 울트라 마린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고흐가 정신병원에 있을 때 그린 거잖아요. 정신병원에 새창살 밖으로 본 걸 그린 거거든요. 근데 저 파란색을 보면은 아 정말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울트라 마린이. 가끔 보인다는 거 취소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옛날에 그림이란 건 뭐예요? 르네상스 이후 그림은 밖에 있는 대상이 내 눈 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걸 그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임프레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임은 I am.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그림 속에 이미지가 있다면 이 이미지의 근원은 어디냐? 밖에 있는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어디 있어요? 내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죠? 그럼 익스프레션이 됩니다. 이게 19세기까지 회화와 20세기 회화의 차이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이 그림에 시작된 거죠. 당시에 그 만에는 주류에 들지 못했지만 오늘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그 살롱전에 전시했던 수많은 작가들, 당시엔 주류였죠. 미술사를 보세요. 작품 등장해요? 하나도 안 등장해요. 우리는 그들을 뭡니까? 인정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반면에 당시에 삐딱한 사람들, 그래서 낙선전을 열었던 사람들, 그 비주류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인상주의 화가들이었고, 그 다음 신인상주의 화가들이었고, 또 후기 인상주의, 고흐 같은 경우는 평소에 작품 하나밖에 못 팔았잖아요. 바로 이 사람들이 현대 회화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의 주류가 된 것이죠. 감사합니다. 네, 진중권 교수님 강연 아주 잘 들었습니다. 우리한테 그 친근한 인상주의 그림이 당대에는 뭐 주류의 반기를 든 그 마이너였어요. 인상주의가 미술사에서 얼마나 중요한가요? 인상주의는 그러니까 르네상스 회화에서 현대 회화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의 역할을 한 겁니다. 다리의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인상주의가 없었으면 오늘날 우리가 보는 현대 미술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강연 들으면서 진경산수화가 생각났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보통 산수화가 송나라 때 발전되고 이게 사실은 보이는 걸 그리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의 어떤 수양의 깊이 있는 걸 그리는 건데 이제 이게 조선 후기 오면서 눈에 보이는 인왕산을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강연 듣다가 이런 변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변화 느낌 딱 오더라고요. 연결고리도 있네요. 근데 아무튼 그 만해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낙선전에서 이제 저 작품을 걸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문학과 죄송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문학과 지성사가 원래 있잖아요. 거기서 떨어진 분들이 하는 이제 문학과 죄송사라고. 책 디자인도 흡사해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대박이다. 문학과 죄송사라고 하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그 갔던 대한미술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왜 흔히 이렇게 사회적으로 막 격려해 줄 때 하면 된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입구에 이 팻말이 싹 붙었는데 거기 붓글씨로 하면 되디?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주류의 어떤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사고를 하게 만드는 뭐. 저 재밌는 거 봤어요. 그 하면 된다를 그 뒤집어서 되면 한다. 그렇죠. 이 B급 정서라는 게 뭐냐면 완전히 없던 걸 새롭게 창출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걸 변형하고 편집해서 이제 만들어낸다는 거죠. 저 예전에 유행했던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번지 점프를 하다라는 영화가 있는데 번지 점프 중에 하다라는 걸 그리고 패러디에 지고 사실 에로 영화죠. 에로 영화죠. 올드보이를 올 누드보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유행했어요. 자, 그 인상주의의 대표화가 고흐. 살아있을 때는 그림 하나 팔았다고요. 그림 하나 팔고 뭐 마이너 중에 정말 마이너였는데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죽고 나서 이렇게 가장 유명한 화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사실은 이미 당시에 인정을 받았어요. 모네가 극찬한 게 바로 고흐였거든요. 그다음에 어떤 비평가는 이 사람은 그냥 천재다라고 얘기를 했고 조금 더 오래 살았으면 빛을 봤을지도 모르는데 너무 빨리 죽어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테오, 동생 테오하고 서신을 주고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테오도 사실 형 죽고 나서 6개월에 죽거든요. 그래서 그 테오의 부인이 사후에 그 서신집을 냈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구구절절 바이오그래피죠. 인생이 쫙 그러니까 더 인생 드라마가 오는 거죠.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얼마나 좋아요. 자기 귀를 자르고 정신병원에 갔죠. 그러니까 뭐 정신병과 광기와 창조성의 관계 다 갖춰지는 이거 아주 대중들이 좋아하는 주제잖아요. 이거랑 갖춰지면서 그냥 나중에 굉장히 유명해진 거죠. 자, 대중문화부터 미학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선으로 마이너의 힘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제 천문학자의 시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궁금해요, 이거 되게.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그 주역 아닙니까 이거 진짜. 뭔가 한자 막 써 있고. 별 꼬리가 보인다. 해성가. 별자리인가 보다. 중간에 저 헨리에서인가 진짜 저기요? 저 헨리에서인가 진짜 저기요? 1758년에 헨리 해성이 나타났을 때 조선의 천문학자들이 날마다 관측을 해서 그린 관측 일지입니다. 네, 그래서 맨 오른쪽에 성변 측후 단자라고 했는데요. 단자가 이제 보고서예요. 아, 단자가 모나드가. 성변을 측후해서 올린 보고서. 저 안 박사님, 해성에서 해가 무슨 뜻이에요? 저것이 이제 그 빗자루를 뜻하는. 그래서 자루가 있다는 뜻이에요. 네. 오늘 처음 알았다. 저희가 처음 듣는 얘기,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지식거인 안상현 박사님, 당신의 어깨를 빌려주세요. 오늘은 이제 비주류 또 마이너 이런 거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천문학은 소수가 하기 때문에 비주류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천문학이 비주류고 마이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안 좋아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이제 아시나요? 코페르니쿠스, 브루노,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분들은 공통적으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코페르니쿠스는 사실 신부님이었어요. 근데 평생 이 말을 못 하다가 죽기 직전에 하셨어요. 왜냐면은 이제 종교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책도 천구의 해전에 대하여라는 책도 쓰셨는데 거의 죽기 직전에 출판하시고요. 브루노는 이탈리아 분인데 생전에 말씀하셨다가 화형을 당하셨어요. 불에다 태워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과학자시잖아요. 근데 망원경을 가지고 천체를 관측했어요. 그 전까지 이제 해가 지구 둘레를 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도는구나 하는 걸 알아내죠. 강력한 증거를 찾아낸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책에다 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종교 재판에 회부가 돼서 다시는 너 그런 얘기 하지 마 하고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러죠. 예. 물론 이제 역사가들에 따르면은 그거는 나중에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다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천문학자다 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사람들하고 만나면 질문을 많이 받아요. 천문학자입니다. 그럼 뭘 저한테 궁금해 하시겠습니까? 새로운 별을 찾았냐? 별자리? 별자리. 예. 네. 외계인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예, 저도 그런 날씨. 네? 날씨요? 예, 저도 그런 날씨. 날씨요? 야, 이런. 내일 날씨 어떻게 되나요? 왜 날씨가 이 모양이냐. 또 수장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별점 얘기가 나와요. 혜성이 뭐 뉴스를 보니까 혜성이 나타났다는데 뭐 나라의 운세가 어떻겠느냐. 저는 점점점점 말없음표입니다. 이럴 때. 예, 외계인 얘기도 나옵니다. 예, 외계인을 연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생명이 살 수 있는 외계 행성체의 조건은 뭐냐, 뭐 그런 게 존재하느냐 이런 거를 천문학적으로 따져보는 일을 하는데 예, 여러분이 아시는 ET가 어떻게 뭐 생겼고 그걸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은 저한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복잡한 일을 합니다. 이렇게 중성자별이 충돌했을 때 거기서 중력파가 나오는데 그거를 엄청나게 비싼 장비로 관측을 해서 중력파가 어떤 게 나오고 그 안에서는 백금이 어떻게 생기고 우라늄이 어떻게 생기고 하는 거를 컴퓨터로 계산해요. 그런 일을 하거나 그런 현상이 발견했을 때 망원경으로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찾고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천문학은. 그래서 이제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아까 날씨라든지 뭐 주역점이라든지 점성술 뭐 등등을 왜 질문들을 하시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 천문학이라는 것이 모든 학문 중에서 제일 오래된 학문 중에 하나예요. 인간이 선사시대부터 별을 봤고 저게 뭐지 하고 궁금증을 갖는 순간 시작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는 2000년에 걸친 역사가 남아 있는데 천체 현상을 관측한 기록이 역사서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네, 경주에 가면 있는 선덕여왕 때 만든 첨성대고요. 여기서 이제 왜 이런 거를 세웠고 이게 현재까지 남아 있겠어요? 주로 우리나라 동양권에서는 나라의 운명을 점쳤고 서양에서는 개인의 기륭을 판단하는 데 썼죠. 하늘의 해, 달하고 행성들의 움직임을 다 잘 관찰해가지고 우리가 역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역법은 보통 교과서나 이런 데 보면 달력이라고 돼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한 천체들의 위치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역법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 달하고 행성들의 위치를 계산해서 해하고 달의 위치를 잘 계산하면 일식이나 월식을 계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동양에서는 특별히 뭐가 있었냐면 천문역법이 왕의 권한, 왕이 미리 계산해야만 백성들한테 알렸을 때 왕이 권위도 쓰고요. 그다음에 혼란을 방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했다는 거고 1월 화수목금토를 우리 맨날 보잖아요. 달력에 써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칠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칠정의 위치를 계산하는 법에서 이제 칠정산이라는 역법을 세종 때 만든 거예요. 내편과 외편이 있는데 내편은 중국의 이제 전통 역법이고 외편은 아라비아에서 들어온 역법이에요. 예, 수시력하고 대통령이라는 것이 이제 바탕이 된 게 내편인데 그걸 연구한 분들이 여기 보시는 정흠지, 정초, 정인지. 제가 이제 보통 정삼트리오라고 그러는데 정삼트리오. 연배 차이는 좀 있어요. 이분들이 차례대로 하는데요. 역법에 진짜 일을 하신 분들은 이분들이에요. 세종 때에 예, 정음지란 분이 이제 그 옛날 역법을 잘 이렇게 교감을 한다고 그러죠. 잘 이렇게 고쳐 놓으시고 정초가 그 요즘 말로 포토그래픽 메모리를 갖고 계셔가지고요. 계산 그 엄청난 기상한 머리예요. 눈길을 한번 스치면 머릿속에 딱 저장이 되는. 그랬다고 했고 정인지란 분도 5살 때 뭐를 했고 막 이런 게 이제 전설적으로 나오는데 특히 수학을 잘하셨대요. 정인지란 분이. 그래서 세종하고 유일하게 수학하고 천문학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던 분. 세종이 그렇게 뛰어난 거였던. 네,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 세종이 정인지에게 계몽산을 배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몽산이라는 책이죠. 산학계몽이라는 책인데요. 구구단입니다. 예. 구구단이죠. 구구단이네. 세종대왕이 이런 거 이제 더 놓고 정인지하고 앉아가지고 풀고 있었던 거예요.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정도구나 쉬운 수학 했나 보다. 근데 이 칠정산을 풀려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곱근을 풀어야 되거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곱근을 풀어야 되거든요. 이건 세조 때 나온 책이에요. 세조 때 이 역법을 정리한 책인데 거기에 교식주포법이라는 책인데요. 그 세조가 명을 하기를 이거를 우리 아바마마가 지으셨는데 아직 출판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거를 주석을 달고 예제 문제를 하나 넣어가지고 책으로 완성해서 출판을 해라. 예, 루트를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시로 돼 있어요, 계산법이. 그리고 여기에 조그만 글자로 주석을 쭉 달았고요. 여기에 예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면적이 96만 4,324척이 있는데 묻기를 평방면은 얼마냐. 면적이 얼마나 있는데 정사각형일 때 한 변의 길이가 얼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조선시대에 무리수 개념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무리수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제곱근이라는 개념이 있었던 거죠. 결론적으로 뭐냐면 세종이 여기 썼다는 거예요, 이거를. 세종이 이걸 썼다는 게 세종이 대단하다.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뒷부분, 여기 수학이고 뒷부분은 그 역법이거든요. 천체 위치 계산하는 방법도 세종이 쓴 거예요, 시로. 세종은 좀 어떤 시로 썼어요, 시로. 외우기 쉽게. 뭐 하는 세종 막 화내요. 그러니까 막 한글 얘기 나왔었을 때도 막 신하들이 한글 비판하니까 니들이 그 음역의 원리를 어느 정도 알기래 감히 나한테 대드냐. 이런 게 항상 나와요, 실록에. 그래서 1442년에 칠정산을 완성하고 2년 동안 시범적으로 사용해 보다가 1444년에 반포를 하죠. 왜냐하면 이 해가 갑자년이었거든요. 그래서 60갑자가 시작되는 해라서 이 해의 역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역법을 한 200년 잘 썼어요. 근데 이제 청나라 병자호란이 있고 나가지고 이제 청나라에서 시헌역이라는 걸 역법을 바꿨는데 조선도 몇 년 후에 이제 바꾸게 됐죠. 그래서 200년 정도 지나서 이제 시헌역이라는 걸로 바꿨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헌역을 이해하려면은 이런 걸 이해해야 돼요. 아까의 제국군은 저리 가라예요. 드디어 한자와 도형이 왠지 잘 안 붙는 듯한 진짜 안 붙는다 저거. 저거 진짜. 근데 여기에 보면 원 가불병이 있다 했잖아요. 근데 이거 요새는 원 ABC가 있다 이렇게 한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이 수학은 되게 어려운 수학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해해야 되니까 조선의 그 천문학자들과 수학자들은 정말 난감했겠죠.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100년 넘게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바로 김영이라는 사람인데요. 양반이었던 건 같아요. 근데 농사를 지었고 조실부모하고 서울을 떠돌아다녔는데 젊어서 뭘 했냐면은 이런 거 공부를 했어요. 어느 날 저 책을 읽어가지고 이런 거 공부를 했어요. 어느 날 저 책을 읽어가지고 남들은 관심이 없었을 때 이거를 공부를 남다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아까 그런 문제를 풀려면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풀려면은 다가 아니죠. 오마이갓 이제부터 진짜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잖아요. 이렇게. 근데 왜 이 문제를 했냐면은 정조가 즉위를 했는데 아버지 사도세자 등을 수원으로 옮겨야 됐어요. 근데 그 태기를 해보니까 길한 시간이 밤에 왔어요. 그 밤 시간을 알아야 그 하관을 제때 딱 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이 계산을 못했기 때문에 예, 문제가 됐던 거죠. 근데 김영한테 이제 제야의 고수였는데 김영한테 이제 이 일이 맡겨졌고 김영이 계산했던 거죠. 오, 완전 비주류가 이제 딱 주류로 딱 서놨네요. 근데 어떻게 네. 정조가 알았어요, 김영이라는 사람을? 그 소문이 났던 거죠. 또 비주류가 소문으로 기하학을 하다 보니까 비주류는 다 소문이야. 다 소문으로 시작해. 그래서 근데 이런 기하학 문제를 이해해도 사실은 이러한 저 문제를 풀면 이런 공식이 나오는데요. 이런 공식이 나오는데요. 별거 아닙니다. 사인, 코사인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이쯤 되면 저희가 좀 의문이 드는 게 저희가 모른다고 지금 거짓말 하시는 거죠? 다른 거 써라도 모르잖아요. 우리 아무도 몰라 저거를. 사인 23.5도, 뭐 사인 47.52도 이런 걸 계산해야 되니까요. 그거를 계산을 해야 돼서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게 이런 겁니다. 팔선표라고 하는데요. 표가 있었네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30도 1분의 사인 값은 여기 적혀 있는 숫자인데요. 5, 0, 0, 2, 5, 1, 9까지. 와. 그래서 반올림을 딱 하면은 9가 돼요. 그러네요. 야, 네, 이 자리에서. 이 당시에 이게 1789년의 얘기인데 김영은 이걸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공을 세웠기 때문에 남들 다 치르고 들어가는 과거 시험 치르고 들어가는 관상감의 높은 자리에 등용이 돼서 당시에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시헌역을 말끔히 이해를 해가지고 칠정보법 이런 책을 쓰고 또 당시에 별자리도 바뀌었는데 그거를 반영해서 하늘의 별자리를 읊은 시 예, 보청가라는 책도 짓고 이렇게 업적을 세우고 있었죠. 근데 정조가 죽고 나가지고 자기 후원해준 사람이 없어졌죠. 그리고 또 시기를 많이 받았어요. 자, 남다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유적 가문도 아니고. 네, 그리고 이미 이런 뭐 매뉴얼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야 이거 완전히 교사구팽. 아 이러면 안 되죠. 진짜. 그래서 매일 이제 모욕하고 좀 이렇게 괴롭혔다고 합니다. 동료들도 괴롭혔고 그래서 내 좋아하는 연구할래 하고선 사표를 내고 나와서 한 10년 정도 연구를 하다가 순조 때인데 이때 대기근이 몇 번 오는데 그때 굶어서 돌아가셨어요. 오 마이 갓. 아 진짜 안타깝네요. 그래서 제가 굶어 죽었다에 이렇게 강조점을 하고 싶은 건 아니고 당시에 만든 이 칠정보법이라는 역법 이것은 그 이후로도 1894년까지 쭉 100년 이상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분이 혁혁한 공을 세운 거죠. 그럼 가보기역 때 태양력이 들어왔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전까지 이걸 썼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1894년에 가보개혁이 돼서 그 다음 해 역법부터 바꾸는 거죠. 을미년 역법부터. 네.
이런 일을 했지만 보통은 이분이 중인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문집도 없고 그래서 이름은 안 남아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이런 거 읽어보면은 아,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구나 하는 걸 알아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오늘날까지도 우리한테 기억에 남아 있는 거죠. 당시에 있던 다른 분들은 누가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천문학을 하는데 천문학자들이 되게 사람 수가 적다. 현재 세계에 천문학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 그랬더니 미국에는 약 7,000명이 있고요. 진짜 많다. 영국에는 1,000명, 일본에는 500에서 700명, 그리고 호주는 250명, 한국은 200명 정도가 안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천문학 박사 수만. 그런데 전체를 합치면은 이제 2만 명이 안 되는 숫자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천문학은 소수가 하기 때문에 숫자는 작다 하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그러나 저 자신은 A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양해를 잘 해주시고요. 그래서 천문학이 마이너라고 무시를 하시지 말고 천문학은 과학을 대표한다. 그리고 과학이 발전해야 우리도 잘 살 수 있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안상현 박사님의 그 천문학에 대한 뭐 재미있는 얘기들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천문학을 잘 몰라서 이번 강의 들으면 좀 명쾌하게 해결될까 했었는데 길을 잃었습니다. 우리 뭐 가장 그 가까이에 천문학의 코드가 좀 숨겨져 있다고요? 네. 아,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준비했는데 네, 이 지갑은 어제 저녁에 선물 받은 지갑입니다. 제가. 헐,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래서 5만 원짜리로 하면 안 돼요? 오. 아니 갑자기 왜? 이게 이제 10,000원권인데 이 안에 이제 그 천문학 코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앞면을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세종대왕이시고 그 배경으로 빨간색 점하고 하얀색 점이 십장생의 달하고 해계. 네, 네. 이게 일월 오봉산도라는 거고요. 일월 오봉. 네, 그래서 해 달이 있고 뒷면을 또 보시면은 이쪽에 뒷면을 보시면은 이 먼저 딱 보이는 게 탁 짙게 돼 있는 게 이제 혼천이라는 건데요. 예, 이것은 이제 혼천 시계라는 거의 일부 부품이고 가운데 동그란 구가 있잖아요. 이게 지구예요. 아, 그래요? 지구를 해하고 달들이 도는 거를 이제 요즘 말로 그렇게 지동설을 예, 시뮬레이션. 그리고 배경을 잘 보시면은 별자리가 그려져 있고요. 네네. 그것은 이제 예, 천상열차 분야지도라는 거예요. 아, 이게 그거예요? 예, 조선 태조 때 만든 천문도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좀 굉장히 흐릿하게 있는 거, 이것이 천문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국내 최대 1.8m 구경의 망원경입니다. 경상북도 영천 보현산에 있습니다. 보현산 망원경. 그래서 이런 과학 코드를 여기다가 과학 발전의 염원을 담아서 그러네요. 10,000원권에 넣었습니다. 근데 이 우리 조선 천문학이 말이죠. 과거 자료로 끝난 게 아니라 최근에 어떤 국제적인 연구에 아주 큰 도움을 줬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세종 때죠. 역시 이것도 세종 때 이제 세종실록을 보면 뭐 객성이 나타났다는 기록이 나와요. 어느 뭐 천창성인가 하는 별자리에 전에 없던 별이 나타난 거죠. 근데 하여튼 그걸 가지고 요즘 이제 천문학자들이 신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별이 이제 약간 뭐 폭발 현상을 보이는 게 있는데 폭발하면 물질들이 밖으로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것이 거꾸로 이제 그 속도하고 크기 이런 거를 가지고 언제 폭발했는지를 계산해 보니까 세종 때 기록된 그 연도하고 맞더라. 신기하다. 그래서 위치하고 여기 맞는구나 해서 그런 연구를 한 것이 있죠. 자, 오늘 뭐 세 분 지식거인의 강연을 듣고 나니까 분명 그 뭐 저희가 오늘 비주류, 마이너 얘기를 뭐 내내 했는데도 어떤
이 분야에 어떤 새로운 그런 에너지가 생기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거인의 어깨 녹화를 하면서 제일 재밌던 것 같아요. 약간 좀 이 비주류 이게 재밌어요. 사실 주류 얘기는 좀 약간 따분한 게 있잖아요. 약간 좀 우리가 뻔히 아는 얘기 또 하고 있고. 근데 너무 재밌네요. 주류의 이야기는 약간 권력이 있어서 그래요. 이걸 모르면 너희들은 B급이야. 이런 식의 어떤 권력 관계에서 나오는 한국 같은 게 되게 많은데 그렇죠. 비주류라는 건 수평적인 어떤 그 이야기 같은 맞아요. 자, 아무튼 심소영 씨께서 여러분들 강연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강연자에게 지식거인으로서 거인의 어깨를 선물을 하거든요. 네, 제가 뽑은 오늘의 지식거인은 네, 제가 뽑은 오늘의 지식거인은 김태훈 씨입니다. 그렇게 기다리셨다고. 이야. 이제 수건 돌리기 같아요. 잘 어울리는데요. 잘 어울리는데요? 이게 기왕이면 흰 장갑하고 선글라스도 하나 준비해 주시면 자, 어렵게 생각했던 인문학을 아주 쉽고 재밌게 풀어봤습니다. 오늘 듣고 내일 써먹는 지식탐구생활 거인의 어깨. 다음 주엔 더 잘 써먹을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엄청 사랑해요. 난 내 자신이 너무 멋있는 것 같으니까 요새 좀 떠가지고 저를 사랑하게 됐어요. 찌질이들. 지식거인 김창기 교수님, 당신의 어깨를 빌려주세요. 오늘의 주제, 나를 위한 원초적 본능, 자기애. 어디까지가 긍정적인 자기애냐. 좋은 사람이야, 나는 아름다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주문을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It's not your fault. 너의 잘못이 아니야. 자기애를 다시 회복하려고 한다면 나에게 필요한 누군가를 찾아 나서야 되는 것이죠. 널 사랑하겠어.